GR 안타고니스트, 이게 이제 발음이 한국 사람이 하기에 뭐가 맞나 막 그런데 찾아보면 미국에서 이 발음이 리파이올리 또는 라이피올리 또는 렐라코릴란트 또는 릴라코릴란트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저는 제 멋대로 발음을 할게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슷한 약이고 3월 달에 인허가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이 세션을 운영을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약을 개발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하는 토픽, 그리고 좀 약간 신통방통한 그런 애들을 좀 찾아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GR 안타고니스트, 글루코코티코이드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로서 항암제가 되기는 이제 이 약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단 어프로벌 뉴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이 약이 인허가를 받은 플라티넘 레지스턴트 오바리언 캔서에 대해서 질환 자체를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릴라코릴란트 약과 이 약의 개발 히스토리 얘기 드리고, FDA가 어떻게 리뷰를 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회사가 정말 증명을 받고 이 약을 개발을 했는지, 그리고 PROC의 지금 현재 개발, 그리고 릴라코릴란트의 다른 개발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뉴스가 신약이 개발이 되면 나오는데, 이 뉴스 중에 가장 근간이 되는 거는 FDA가 내는 뉴스거든요. 이제 FDA는 자기네들이 약을 허가를 해주면 FDA 사이트에 이런 약이 어디 인디케이션에 인허가가 되었습니다라고 나오는데요. 보시면 이제 3월 달에 FDA가 릴라코릴란트를 나페클리탁셀, 나노알부미네이티드 페클리탁셀과 더불어서 플라티넘 레지스턴트 오바리안 캔서의 인허가를 받았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에피델리얼 오바리안, 팔로피안 튜브, 그리고 프라이머리 페리토네알 캔서. 그래서 이것도 무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아실 수도 있지만 조금 배경도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간이 되는 에피커시 데이터는 오버롤 서바이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새로운 약의 콤비네이션이 16개월의 미디안 오버롤 서바이벌 보인데 반해서 컴페레이터인 페클리탁셀은 11.9개월, 그래서 화자 레이쇼 0.15로 인허가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굉장히 좋은 뉴스냐 하면, 요건 제가 이제 구글에서 AI가 설명해 준 건데, 이 말이 다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리캡을 하면, 콜셉트라는 회사가 FDA 승인에 거절당한 아픔을 딛고, 이제 요 앞에 이 회사가 다른 인디케이션에 개발했던 거가 허가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또 반등에 성공했다. 이제 그리고 이번 약이 환자들한테 새로운 표준 치료법이 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온콜라이브는 리파이올리가 나페클리탁셀과 병용을 했을 때 난소암에서 좋은 치료제다. 이제 좋은 뉴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콜셉트의 주가가 반등했다. 뭐 이런 뉴스도 있고, 그 다음에 최초의 선택적 글루코콜티코이드 수용체 기량제라는 거를 이제 강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이 회사가 낮은 주가를 유지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반등을 하면서 쫙 올라가서 지금 이 날짜에 69를 기록을 해서 여기 이제 좀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아마 이때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었던 것 같고, 레귤레이터리 디스커션이 있으면서 이때 쿠싱 신드롬 인디케이션이 거절이 됐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되면서 요 날에 69를 기록했습니다. PROC라고 하는 질환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PROC는 플라티넘 레지스턴트 오바리안 캔서고, 이 인디케이션을 아마 타겟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캔서는 이제 오바리안 캔서에 이제 말하자면 결과죠. 오랫동안 플라티넘을 치료하다 보면 플라티넘이 안 듣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 이 캔서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오바리안 캔서의 결과이기 때문에 오바리안 캔서를 뭉뚱그린 거거든요. 오바리안 캔서는 굉장히 브로드 스펙트럼의 패톨로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러스 카시노마, 뮤시너스 카시노마, 엔도메트로이드, 메트리오이드, 그 다음에 클리어셀 카시노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보시면 머저리티가 그 시러스 타입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캔 데이터를 이용한 걸 보면 이 캔서가 약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챗GPT한테 데이터를 주고 그림을 좀 그리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오버린 캔서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오바리안 캔서는 이제 스테이지별로 이렇게 스테이지 1, 2, 3, 4인데 스테이지 1은 캡슐 안에 질환이 국한이 되어 있는 경우거든요.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오바리가 생식 기간이다 보니까 fertility desired, fertility not desired. 예를 들어서 아기를 더 이상 낳을 필요가 없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이제 고려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아기를 낳을 거를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셀핑거 오퍼렉토미, 그래서 오바리하고 팔로피안 튜브를 띄어내지만 자궁과 한쪽 오바리는 남겨주는 그런 수술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홀라당 다 드러내고, 그다음에 얼리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키모테라피를 컨시더 하지만 이거는 옵서베이션이 원칙이고 꼭 필요한 경우는 뭐 굉장히 하이 리스크 팩터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스테이지 2인 경우에는 펠빅 익스텐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테루스나 튜브까지 이제 익스텐션이 된 경우인데, 이 경우는 이제 이런 생식 이런 거 상관없어요. 일단 이제 생명을 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궁 띄어내고 양쪽에 팔로피안 튜브하고 그 오바리 다 띄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장관막도 다 걷어내고, 그다음 페리토넬 바이옵시를 해서 페리토네움에 닿는지 안 닿는지 보고, 이제 수술하는 데서 셀라인을 왕창 부어가지고 씻어내서 거기에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수술한 다음에 재발하지 말라고 카보플라틴하고 이제 페클리닥셀 키모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그 여성 암에서 오바리안 캔서에서 시작된 이 페클리닥셀하고 카보플라틴은 부인과 선생님들이 그냥 부인과 암 어디나 다 쓰는 치료긴 하는데요. 하여튼 이게 잘 듣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렇지만 이제 옵저베이션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스테이지 3가 되거나 4가 되면 이미 어드밴스드 스테이지가 되기 때문에 수술로 큐러티브 서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이토 리덕티브 서저리라 그래서 as much as we can, 띄어낼 수 있는 만큼 다 띄어낸다라는 뜻이죠. 보통 암 질환은 as much as we can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오바리 캔서를 빼놓고는. 왜냐면 as much as we can 해봤자 서바이벌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은 캔서가 간혹 있기는 하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근데 그렇지만 오바리안 캔서는 오랫동안 경험을 통해서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주로 보기도 했고, 그래서 사이토 리덕티브 서저리, 그래서 as much as we can 띄어내는 이 수술이 서바이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이토 리덕티브 서저리를 하게 되고 키모테라피를 하고 이제 메인티넌스를 하게 됩니다. 메인티넌스의 경우에는 페클리닥셀 카보를 한 다음에 PRCR 또는 SD로 유지가 되는 경우에는 PARP 이니비터를 쓰고 플러스 마이너스 베바시즘을 쓰게 됩니다. 이제 릴랩스를 하게 되면 릴랩스를 한 경우에도 다시 한번 띄어내게 됩니다. 근데 오바리안 캔서는 진짜 신기해서 케모테라피를 안 듣는데 수술로만 듣는 환자도 있어요. 저의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오바리안 캔서에 걸렸는데 재발할 때마다 키모나 라디오테라피 안 들어요. 그러면 수술하면 또 한동안 괜찮고요. 수술을 정말 10번도 넘게 한 친구가 있을 정도로, 근데 하여튼 간에 이제 수술을 하는 거죠. 이제 세컨다리 사이트 리덕티브 서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PSPR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플라티넘 센시티브 리커런스. 그래서 이전에 썼던 플라티넘으로부터 6개월 이상, 페이버러블하게는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다시 한번 약을 쓰게 되고, 플라티넘 레지스트한 경우에는 이제 플라티넘을 쓰지 않고 다른 레지멘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티넌스로는 PARP 이니비터를 이제 생각하게 되고요. PROC라고 하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치료를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있는 것처럼 치료하는 약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페클리탁셀과 카르보플라틴 또는 시스플라틴, 그다음에 엔티엔지오제닉 드럭인 베바시스마, 그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리커런트한 경우에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폴레이트 리셉터 알파 ADC, 그래서 버베투क्시만 소랍텐신이라고 하는 엘라헤어라는 약이 되겠고, 그다음에 아주 최근에 펜브롤리즈마비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키모 콤보로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2월 달에 받았고, 렐라티쿠릴란트가 3월에 받았는데, 하여튼 조금 먼저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클리니컬 트라이얼도 들어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PROC는 최근 20년 동안 개발된 약제가 아주 제한이 돼 있는 아주 치료하기가 어려운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PROC는 왜 그렇게 치료하기가 힘들까요? PROC는 치료하기 힘든 이유는 그 레지스턴스 메커니즘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BRCA1, 2의 리버전이 있는 뮤테이션이 있거나 비슷한 HRD의 로스가 있거나 또는 P53의 뮤테이션, 그 다음에 다른 에피제네틱스가 관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볼릭 리프로그래밍으로 글라이콜라이시스라든지 이런 글루타민, 이런 이제 메타볼리즘이 관여될 수 있고, 리독스도 관여한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약이 세포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약이 거기 머물러 있어야만 죽이거든요. 근데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기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세포 안에 들어간 약을 펌핑 아웃을 해서 계속 퍼낸다든지 하면 약이 이제 들어가 있는 양이 줄어드니까 저항성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약을 톡시파이 하는 GSH나 GST가 올라갈 때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지네틱 얼터레이션이랑 일부 겹치긴 하지만 여전히 DNA 리페어에 관여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인핸스가 되게 되면 이제 부러진 DNA들이 계속 리페어가 되니까 문제가 될 거고, TM이나 또는 에이포토시스에 문제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치료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타겟 테라피나 이뮤노테라피, 그다음에 ADC, 다른 기존의 약제들이 개발 중이긴 하지만 실제로 3상까지 올라간 개발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도 하고, 2상에서 3상 올라가기에 데이터가 마땅하지 않아서 이제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3상에 가서도 이제 엎어지는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라헤어도 사실 FR 리셉터 알파의 퍼센트가 50% 이상인 걸 했다가 엎어져서 그 3상 엎어진 다음에 급하게 75% 이상만 다시 해가지고 이상 승인 받은 후에 상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약 개발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디벨로먼트 히스토리를 보겠습니다. 이 일라코릴란트가 이제 글루코콜티코이드 안타고니스트인데, 요 이제 케미칼에 대한 스토리는 다시 조금 이따 얘기 드릴 건데요. 2018년에 콜셉트라고 하는 이 개발사가 1, 2상을 시작을 했고, 얼리 POC를 얻은 다음에 20년에 이제 3상을 시작을 했어요. 죄송해요. 2020년도에 쿠싱 신드롬의 3상을 시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오바리안 캔서의 3상인 루델라라고 하는 스타디는 그 뒤에 시작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서 2025년 5월 달에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중에 한 개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2025년 7월 달에 콜셉트가 NDA를 이제 서미션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달에 그 다음에 그 쿠싱 신드롬 NDA를 했는데, 이 NDA가 CRL을 받고 그래서 이제 리젝트가 되게 됩니다. 2026년 1월 달에 오버럴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데이터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학과를 받게 되고, 4월 달에 이제 대대적으로 이 데이터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글루코콜티코이드 리셉터 안타고니스트 내지는 글루코콜티코이드 자체에 대한 히스토리를 보면, 히스토리는 아주 오래됐어요. 1940년대에서 90년대 초반까지
글루코콜티코이드 자체가 이제 약으로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항염제로 이제 개발이 돼서, 사실 약이 없었던 옛날에는 스테로이드를 쓰면 진짜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여기저기 다 듣기는 했는데요. 1990년도에 이르러서 이제 사람들이, 이게 그 트랜스크립셔널 액티베이션과 트랜스크립셔널 리프레션의 바이올로지를 보면 액티베이션인 경우에는 주로 이피커시하고 상관이 있고 리프레션인 경우에 톡시시티하고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스테로이드 바이올로지를 비짓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 사람들이 액티베이션과 리프레션을 감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라이건드 드락을 이제 개발을 하게 돼서 셀렉티브 GR 모듈레이터 컨셉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약을 개발해 보니까 이 디소시에이티드 라이간드라고 하는 걸 실제로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붙어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호플리는 액티베이터에만 붙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개발이 좀 잘 안 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콜셉이라는 회사가 2010년도 마지막에 렐라쿠릴란트라고 하는 GR 안타고니스트를 만들어서 해보니까 이게 그 안티 인플라마토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안티 캔서 이펙트하고도 상관이 있는데, 이것이 메인리는 키모테라피 레지스턴스를 극복하기 때문에 튜머 서바이벌을 늘린다라고 하는 바이올로지를 알게 돼서, 그러면 플라티눔 레지스턴스가 문제가 많이 되는 히아로시의 개발을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키모테라피 리센시타이제이션의 컨셉으로 개발이 되고, 그래서 이제 스윙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ChatGPT가 그린 건데요. 이제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콜티존 하이드로코티존 바이올로지가 있고, 그 다음에 TA하고 TER, 그래서 트랜스크립션 액티베이션이 이피커시, 리프레션이 이제 톡시시티. 주로는 뭐 콜티졸 서프레션이 되면서 일어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보메로 서프레션 이런 건데,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그 디소시에이트 라이간드를 개발을 해봤더니 실제로 그렇게 TA와 TR이 갈라지지 않더라. 그런데 이제 2010년도 들어서면서 이게 키모테라피 레지스턴스의 리버설과 이제 관계가 있다라는 게 알게 되면서 이 약의 릴라코딜란트의 물질 개발과 실제로 임상 개발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FDA 리뷰를 보시면요, 이제 간단히 서머리를 보시면, 이 사람들은 이게 이제 PROC의 GR 안타고니스트를 NDA를 했다. 그리고 플라티넘 레지던스 오바리안 팔로피안, 그다음에 프라이머리 페리토니얼 캔서에 이제 인디케이션으로 어플라이를 했고, 그다음에 테라피틱 컨셉은 레지스턴스 모듈레이션이다. 그리고 레지멘은 페클리텍셀과 콤비네이션이다. 그리고 피보탈 스타디는 스타디 556이라고 하는 로젤라 페이스 3 스타디를 통해서 했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키 이피커시 데이터는 사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BICRAN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하고 오버럴 서바이벌인데 클리니컬리 미닝풀한 오버럴 서바이벌 임프루먼트가 있었다. 그리고 FDA가 에피커시 리뷰를 해보니까 이제 로버스트하고 클리니컬리 임포턴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이프티는 사실상 페클리탁셀도 뉴트로페니아나 뉴로톡시시티나 여러 가지 이제 일으키는데, 이제 이 약제를 씀으로써 헤마톨로지 톡시시티가 더 나빠졌다. 그렇지만 FDA가 보기에는 이 톡시시티가 생긴 거는 익스펙티드하고 매니저블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버럴 서바이벌의 그 개인이 효과를 주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베니핏 리스크 프로파일이 페이버러블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first in class의 글루코콜티코이드 리셉터 안타고니스트이고, 그 다음에 이제 resistant modulating oncology 패러다임이다. 이런 점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리뷰, 이제 레귤레이터리 프로세스에 중요한 세 개의 타입 B, 타입 A 프리-NDA 미팅이 리뷰 다큐멘트에 들어가 있는데요. 타입 C 미팅을 2024년 8월 달에 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FDA가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만 넣지 말고 오버럴 서바이벌 베니핏을 더블 프라이머리 넣는 것을 강력히 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그 리커멘데이션이 되겠고, 타입 A 미팅은 일반적으로는 CRL이 발생한 걸 메이크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커다란 임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FDA가 스폰서랑 하는 타입 미팅이 타입 A 미팅이 되겠는데요. 사실 NDA를 낸 다음에 이 회사는 CRL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미팅을 타입 A라고 데시그네이션 했다라는 것은 회사가 7월 달에 낸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 데이터와 충분히 머추어하신 오버롤 서바이벌 데이터를 봤을 때 FDA가 굉장히 이거를 이제 받은 거를 가지고 오버롤 서바이벌 데이터가 머추어해야 되는데 일찍 냈기 때문에 그 리스크에 대해서 시리어스한 디스커션을 했던 이제 그래서 이게 타입 A 미팅이 됐다라고 도큐멘트에는 돼 있고요. FDA가 두 개의 엔드포인트를 보되 OS는 좀 더 머추어한 이거를 보겠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 NDA 미팅을 다시 5월 달에 했거든요. 프리 NDA 미팅을 할 때 FDA가 다시 한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오버롤 서바이벌이 좀 더 머추어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회사는 그냥 서미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I will take the risk. 니네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리스크 테이킹을 할래.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회사가 속으로 리뷰하는 동안에 OS는 머추어 하겠지? 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으로 냈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 회사가 검토 중에 머추어한 오버럴 서바이벌 베니핏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인허가를 받게 됩니다. 이제 프로덕트 오버뷰를 보시면은요. 이 프로덕트는 몰레큘러 웨이트 467의 스몰 몰레큘이 되겠고요. 셀렉티브 GR 안타고니스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전에 그 글루코콜티코이드 모듈레이터들이 없지 않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저명한 게 미페프리스톤이라고 하는 약제거든요. 이 미페프리스톤은 RU486이라 그래서 러셀 우클라우프라고 하는 회사가 옛날에 개발했던 건데 이게 처음 개발은 뭘로 되냐면 지금도 인디케이션이 있어요. 임신한 지 60일 이내 또는 뭐 70일 이내 또는 45일 약간의 그런 경계가 있는데 이 약을 먹게 되면 아보션이 됩니다. 그래서 유산시키는 약이거든요. 이제 이 유산을 언제 하냐면 주로는 이제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임신, 예를 들어서 강간이라든지 뭐 하여튼 실제적으로 이 아보티 페이션트로 인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굉장히 톡시시티가 심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릴라코릴란트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릴라코릴란트의 코어 메커니즘은 아주 셀렉티브한, 그래서 GR 안타고니스트고 PR이나 ER이나 AR이나 또는 미네랄로 코티코이드는 거의 저해하지 않는다. 이제 아주 셀렉티브한 그런 안타고니스트로 개발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올로직 이펙트가 항암제로서는 에이포프토시스를 리스토레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텍세인 레지스턴스를 리버설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그다음에 이제 나페클리탁셀과 시너지를 이룬다. 클리니컬 컨셉은 케모테라피 리센스타이저로 이 자체가 그 캔서 세포를 죽이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재밌는 게 있는데 나페클리탁셀을 4주에 거쳐서 1, 8, 15일에 주는 레지멘으로 개발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릴란트를 계속 주지 않고 전날, 당일날, 그 다음날 세 번씩 줍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컨티뉴어스하고 인터미턴트를 했는데요. 인터미턴트가 더 효과가 좋아서 인터미턴트 레지멘을 이상 랜덤라이즈 페이스 2에서는 컨티뉴어스와 인터미턴트를 다 같이 테스트를 했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타임 디파인드, 그래서 템포럴 테라피라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세이프티 프로파일이 뉴트로피니아가 있고, 아네미아도 있고요. FDA는 톡시시티가 프리딕터블하고 매니저블하다. 그래서 이제 OS 베네핏이 오버웨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FDA 컨클루전은 이제 허가해준다가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전체적인 약제의 프로파일이 되겠는데요. 논클리니컬 파마콜로지를 보시면 논클리니컬 파마콜로지 아까 설명했다시피
글루코코르티코이드 리셉터 바인딩이 아주 낮은 농도에서 일어나고, 그다음에 GR 안타고니즘이 셀렉티브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스페시픽해서 독에서는 아고니즘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톡스를 할 때는 사이노몬키가 이제 사용이 됐다라고 돼 있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미네랄 코르티코이드 아닌 애들은 굉장히 높은 농도에서 이제 안타고니즘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종류의 세포들을 실험을 해봤는데 옥타겟 이펙트는 아주 미니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케모테라피 레지스턴스 바이올로지인데요. PROC 오카 셀라인에다가 그러니까 오바리안 캔서 셀라인에다가 덱사메타존을 처치를 하게 되면 파클리탁셀 레지스턴스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파클리탁셀 레지스턴스에 렐라코릴란트를 첨가를 하게 되면 그 레지스턴스가 이제 궤도버가 되는 그런 실험 결과를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비버 데이터인데 컨트롤이고 파클리탁셀 단독으로 줬을 때 렐라코릴란트를 콤보로 줬을 때 이제 이런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리니컬 파마콜로지도 이제 많은 부분은 이제 비슷한데, PK에서 사실 여기 익스포저 이피커시 릴레이션십이 되게 중요한데요. 실제로 보면 익스포저하고 이피커시는 별로 코릴레이션이 안 돼요. 근데 세이프티하고는 코릴레이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노출이 많이 되면 뉴트로피니아, 아네미아, GI 톡스, 그다음에 뉴로패티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리커멘디드 도즈는 150mg을 전날, 당일날, 그 다음날 주도록 돼 있고, 업소션은 굉장히 빨리 돼서 Tmax가 2시간 안에 일어난다라고 돼 있고요. 프로테인 바인딩이 99% 이상이고, 메타볼리즘은 피시스로 나가기 때문에 키드니에는 영향이 없는 이렇게 돼 있고, 메이저 메타볼라이트가 있는데 이 메타볼라이트는 세이프티에는 상관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메타볼리즘이 피시스로 나가서 키드니로 안 간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PROC 환자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가지 약제를 치료받았고 특히 플라티넘으로 치료를 받기 때문에 키드니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리날 익스프레션, 그러니까 그 키드니에 키드니가 나빠졌을 때 리날 익스크리션이 된다라고 하면 이 약을 쓰는데 장애가 있을 건데, 이제 그렇지 않은 점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CYP3A4의 이니비션이 있어서 DDI를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트랜스포터하고는 인터랙션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클리니컬 스터디를 페이스 2를 이제 했는데요. 컨티뉴어스 트리트먼트와 인터미턴트 트리트먼트와 나페클리탁셀 단독으로 했는데, 환자군은 이제 거의 환자군의 분포는 이제 비슷한데,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을 보면 3번 이상, 그러니까 4번 이상 치료를 받은 환자군에서는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인클루전을 할 때 2번까지만, 이 프리비어스 트리트먼트를 2번까지 허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바시즈맙을 쳤던 환자들에서, 프라이어 베바시즈맙을 쓰지 않았던 환자들이 더 효과가 좋아서 이 환자들에게 이제 권하게 됩니다. 여기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듀얼 프라이머리로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 바이 BICR, 그 다음에 오버럴 서바이벌, 그리고 세컨다리 이제 엔드포인트들이 있고요. 키 인클루전은 하이 그레이드 에피델리얼 오바리안 캔서인데, 이제 프라이머리 페리토네알하고 팔로피안 튜브에서 발생하는 것까지 포함해서고, 플라티넘 레지스턴스. 그래서 이 플라티넘 레지스턴스의 정의는 이전 플라티넘을 썼던 기간에서 재발까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그런 경우, 아까 제가 2번이라고 했는데 3번인데 잘못 말했네요. 전에 치료는 3번까지만 허가를 하고 4번 이상인 환자들은 넣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어 베바시즈막, 이거는 베바시즈막 익스포저가 있었던 사람들한테서 더 효과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프리비어스 베바시즈막 치료 한 환자를 넣도록 했는데요. 사실 임상적으로 보면 예후가 더 나쁘거나 보다 헤빌리 트리티드한 환자를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익스클루전은 예전에 위클리 나페클리탁셀, 즉 이 백본 레지멘을 썼던 환자는 제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지 임상적으로 글루코코티코이드를 크로닉하거나 프리퀀트하게 써야 되는 환자는 이제 제외를 했습니다. 여기 레지멘 보시면 이게 드렸던 대로 4주 간격으로 3번 주고, 그다음에 쉬고, 그다음에 4주마다 주는 그런 레지멘을 했고요. 클리니컬 스타디는 381명의 환자를 이제 집어넣고 했는데 양분 다 뭐 잘 매칭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오버럴 서바이벌 데이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9개월과 16.0개월로 하자 레이쇼 0.65니까 상당히 좋은 데이터고, 보면은 뒤쪽에 이 차이가 지속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은 1개월 내 차이로 5.52개월에서 6.54인데요. 사실 회사에서 약간 억울한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기 지금 몇 가지 피노미나이 있는데 굉장히 센서드 카필레이션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각각 180몇 명인데, 여기 지금 센서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제 센서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하긴 할 텐데요. 유난히 50% 있는 요 구간에서 차이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1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여기 하자 레이쇼 0.70이고 p-밸류도 좋은데, 이제 이거를 클리니컬리는 미닝풀한가 하는 이제 퀘스천을 FDA가 갖게 됩니다. 이제 요 센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다시 말해서 홈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있을 때는 둘 다의 엔드포인트를 만나야 되거든요. 둘 다 엔드포인트를 만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약간 보더라인이라고 할지 컨빈싱하지 않는 그런 데이터라서 FDA가 왜 이렇게 센서링이 많지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제 베이스라인이나 포스트 베이스라인이나 어세스먼트를 안 했거나 데스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PFS 이벤트를 측정을 할 때, 이게 예를 들어서 에이릭스를 측정을 한다 그러는데, 그 중간에 이제 2번 이상 미싱을 해가지고 PFS 이벤트를 이제 튜머 어세스먼트 안 한 환자들인 거죠. 그 다음에 프로그레션 전에 또 안티캔서 드락을 분한들, 이런 환자들은 이제 톡스가 있거나 무슨 다른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바꾼 거거든요. 그렇지만 트롤리는 프로그레션이 아니잖아요. 이제 데스가 이러니. 그래서 이제 이런 환자들 때문에 각각의 굉장히 많은 환자들, 여기 보시면은 113명과 121명의 센서링이 있었습니다. 이제 센서링이 있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 센서링이 있는 환자들을 어떻게 통계적 처리를 해야 되지? 그런 건데, BICI 아날리시스하고 이 아날리시스를 어플리칸트하고 FDA가 각각 아날리시스를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방법, 예를 들어서 환자들이 미싱한 환자들을 스캐닝 미싱 환자들을 고려를 했을 때, 트리트먼트 디스컨티뉴에이션을 너무 일찍 했을 때, 그 다음에 인베스티게이터가 프로보리션이라고 해서 이제 PFS를 카운트를 했을 때, 근데 여기 지금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그 BICR이 판정을 한 PFS가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를 해봤더니 아주 컨시스턴트하게 이 하자 레이쇼가 0.7 플러스 마이너스, 아까 0.75라고 했는데 거기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FDA가 똑같은 말 해본 거예요. FDA가 이거를 말 그대로 가려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FDA는 스폰서가 했던 것처럼 모든 팩터를 고려했을 때 PFS가 컨시스턴트하게 어느 가정하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와서 차이는 적지만 데이터는 로버스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0.7에 6.5에 5.5개월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오버럴 서바이벌이 16개월과 11.9로 4개월 차이가 나면서 하자 레이쇼가 0.19가 되는 이제 이런 데이터를 보이고요. 아까 제가 그 2월 달에 펜브롤리즈마비 펜브롤 플러스 키모가 인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얘가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세팅이라고 하면 그럼 난 무슨 치료를 써야지 하고 이제 의사들이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펜블리즈맙은 베바를 썼던 환자, 안 썼던 환자가 다 들어와 있고, 레지만에도 베바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들어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CPS를 셀렉션을 했어요. CPS를 셀렉션을 하면 60에서 한 80%에서 한 70% 환자가 포지티브라고 하는데, CPS를 셀렉션을 했을 때, 이게 하자 레이쇼가 0.76이고, 18개월과 14개월. 4개월 차이가 나지만, 이게 좀 더 낮은 베이스라인, 그 컴패레이터를 갖고 있으면 이 하자 레이쇼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만 갖고 봤을 때도 릴라코릴란트 데이터가 더 좋은 데이터라고 제가 이제 이 데이터가 좋다라기보단 객관적으로 판정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포함하지 않은 30%도 여긴 들어있죠. 이제 여기 안 들어간 자들이죠.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하자 레이쇼도 더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보시면 여기 꼬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차이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템프로랑 비교를 해서도 좋은 데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세이프티 데이터를 안 봤는데 할 수 없어요. 그 콜셉이라는 회사 얘기를 드릴게요. 콜셉이라는 회사는 1998년에 스탠포드에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두 분이 이제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코르티졸 바이올로지가 세라피 관리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RU486을 개발을 했고요. 근데 하여튼 잘 못했어요. 98년에서 지금 2026년이니까 28년 됐잖아요. 회사가 망하지 않고 명맥을 유지한 것도 상당히 대단하죠. 주가는 계속 발발됐었는데.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12년도에 코를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얘들이 이거를 이제 허가를 받게 되는데, 제가 아까 RU486 미페프리스톤이 원래는 임신 중절약이죠. 중절약으로 개발됐던 게 그 쿠싱 신드롬, 그래서 하이퍼콜티즘이 있는 환자에서 당이 올라가는 그런 치료로 이제 인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약이 너무 부작용도 많고 too dirty, 우리는 새로운 약을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렐라쿠릴란트를 개발을 했고 온콜로지의 개념에 도입을 했고, 그래서 이제 포지티브 데이터로 허가를 받게 됩니다. 지금 PROC에서 3상을 하고 또는 개발한 그 허가를 받은 약들이 여기 있는데요. 사실 렁캔서는 지난 20년 동안 수십 개의 약이 인허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PROC에서 인허가 받은 약은 진짜 몇 개 안 돼요. 팔프 이니비터가 브라카니스는 근데 이제 허가를 받았고, PROC에서 지금 허가 받은 약이 엘라헤어하고 이제 키트르다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릴라코릴란트하고 세 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도 지금 인디케이션을 확장하기 위해서 임상을 또 하고 있고요. 베바시즈맙은 여전히 지금 베바시즈맙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약인데 아테졸리스맙하고 친구해서 지금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다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V1 이니비터와 ATR은 팔프 이니비터하고 같이 쓰게 되면 HRD에 대한 궤도보가 돼서 이제 더 그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개발이 일어나고 있고요. 페이스 1, 페이스 2에서 여기 나피란 2B ADC는 이게 이제 펌프 이니비터인데 이게 아마 3상을 둘러엎어서 2상을 지금 다시 하고 있다고 그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트롭트하고 클라우딘 이제 타겟 약제들이 개발되고 있고, 다른 스몰 몰레큘과 셀 테라피, 그다음에 에피제네틱 테라피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요. 이상의 토를 잘 지나서 3상에서 효과가 있어야 될 만한 클루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보시다시피 엘라코릴란트도 그냥 싱글암 이상에서 3상을 간 게 아니라 랜덤화이즈 페이스 2를 해서 도징, 레지멘, 스케줄도 보고 실제로 하자 레이쇼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베바에 노출됐던 안 했던 환자도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보고 갔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잘 봐야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약제들이 과연 다 3상으로 갈 수 있을지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렐라쿠릴란트는 지금 캔서 인디케이션으로는 메타스타틱 팬크리아틱 캔서의 개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버시즈막과 콤비네이션으로 오바리안 캔서뿐만 아니라 엔도메트리얼에서 이 코트 스터디가 진행 중으로 있고, 그 다음에 쿠싱 신드롬에서 다시 한번 지금 이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질환으로부터 쳤을 때 PROC는 굉장히 언맷 니즈가 높은 그런 질환이 되겠고, 렐라쿠릴란트는 이제 GR 안타고니스트로서 개발이 되어서 그 레지스턴스를 궤도화할 수 있는 그런 테라피로 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도징 스케줄에서 템포럴 테라피로 굉장히 좋은 그런 그 스케줄을 가지고 기전에 맞게 이제 개발을 한 거죠. 그다음에 로젤라 스터디에서 상당 결과를 보면 OS가 0.70인데 잠시만요. 12.4에서 18 이게 0. 네, 11.9에서 16으로 올렸는데 베바시스 아까 펜볼리즈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개월 증가를 시켰지만 하자 레이쇼는 더 이제 높으니까 말하자면 이득이 비교적 이거보다는 좀 적은 걸로 숫자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지만, 그리고 마커 셀렉션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임상에서는 어느 걸 먼저 쓸까 하면은 결국 로젤라 레지멘을 먼저 쓰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FDA가 리뷰를 할 때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을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인정해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PROC의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이게 캔서마다 달라요. 왜냐면은 PFS와 OS가 코릴레이션이 상당히 좋아야만 PFS를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 경우에는 듀얼 프라이머리로 굉장히 강력하게 권고를 했기 때문에 이 FDA의 포인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상담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이 굉장히 마지널한 거에 대해서 FDA가 인디펜던트하게 센시티비티하고 센서링 아날리시스를 해서 차이는 적음에도 불구하고 로바스트하다라는 결론을 내려줬고, 지금 저 오바리안 캔서에서 개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주 많은 개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ADS나 이뮤노테라피나 DDR, 다음에 이제 레지스턴트 모듈레이팅 에이전트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이상 POC에서 성공을 해야 3상으로 갈 수 있는데, 이 오바리안 캔서에서 이상 POC를 지나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까 제가 헤테로제너스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그 엘라이어 같은 경우는 FR 알파가 도미넌트한 그 병인이 됐을 때 이제 태클을 하니까 이제 짓는 건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파이올리 또는 렐라쿠릴란트는 GR 안타고니스트고, 그다음에 키모테라피 레지스턴스를 오바리안 캔서에서 궤도화한 새로운 이제 테라피 클래스인데, 이게 이제 사실 플라티넘 레지스턴스가 오바리안 캔서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캔서에서도 뭐 늘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직도 회사가 바이오텍이기 때문에 보면 개발이 지금 가이네콜로지, 온콜로지에 제한이 돼 있는데, 그 플라티넘은 누가 뭐 플라티넘은 빼꼼이긴 하지만 플라티넘으로 돈 벌고 있는 회사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누가 개발할지 하는 거는 이제 봐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저는 이 회사는 그 누가 사갈래나 아니면 계속 혼자서 개발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